여기 이제 104조도 조문 숫자도 이제 외워두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불공정한 법률에는 무효다. 요 조문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외우실 필요 없고 나중에 외워지니까. 요거는 이제 왜 두고 있는가가 먼저 중요한데 아까 103조 판사일세는 무효다. 이 조항이 1번 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돼 있고 구체적으로 안 됐다는 거. 도대체 선량한 봉석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일반 백성들이 궁금해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바로 104조에다가 예를 하나 들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같은 것이 선량한 봉석에 반하는 법률의 일종이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줬기 때문에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바꿔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선량한 봉석에 반하는 법률의 일종이다. 이런 의미라고. 그래서 104조를 두고 왔다. 이걸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04조는 폭리를 규정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시가 1억짜리 토지다. 근데 이 값 매도인이 현재 몹시 공공한 상태, 궁박한 상태에 놓여있다. 곤란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 을이 기한일 때다. 이걸 악용을 해서 1억짜리 토지를 단돈 3천만 원에 매매했다 치자 그 말. 그러면 급부하고 반대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죠. 3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유효가 되면은 얘가 소유권 취득하고 얘는 1억짜리를 단돈 3천만 원에 매입했으니까 엄청난 폭리를 취하지 않냐 말이야. 따라서 나무 궁박한 상태 등을 악용을 해서 이러한 폭리 취하는 것은 규제를 하자 해서 두게 된 것이 104조.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 폭리를 규정해서 무효로 보자 그 말. 따라서 이 이야기는 아주 쉽고 따라서 요건에서 이게 이제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되면은 객관적, 주관적인 몇 가지 요건을 갖춰더니 그걸 시험에서 집중 출제해요. 따라서 객관적으로는 일단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2번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률행위실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또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우측에 돌아가서 판례 1번 보세요. 그럼 2013년 9월 20일 그 날짜 써놨네. 그 판례 있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가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실을 기준으로 해서 불균형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뭐 설명 구개 안 해도 알아들을까 점검 딱 하고 그 다음 연수 또 3번에 적용범위에서 증여의 경우 워낙에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은 무효다. 이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증여 같은 경우도 불공정한 법률을 이유로 해서 무효가 될 수 있는가? 그 이야기인데 원래 불공정한 법률 무효다 100소를 두는 것은 이런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의 경우 유상계약은 양자 모두가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을 출하는 거. 토지가 1억짜리면 상대방 매수인도 1억은 해당하는 금액을 출하고 이런 게 유상계약이다. 근데 이렇게 현저한 불균이 있는 계약체라면 얘가 폭리를 취하니까 유상계약에 있어서 이런 폭리를 규제하자 해서 104조를 두고 있어요. 근데 증여 같은 것은 요걸 증여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증여자 일방만 무상으로 소유권 넘겨주고 얘는 처음부터 대금은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계약이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불공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계약이 아니다. 증여 같은 경우는 따라서 증여 같은 경우는 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증여 같은 무상계약의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로서 무효가 될 일은 없다. 요거하고 또 하나는 그 책에 빠졌네. 두 번째로 많이 물어요. 경매를 많이 물어봐요. 경매를 책에는 빠져있지만 경매의 경우도 시가 1억짜리 아파트가 몇 번 유찰이 되면 단돈 2, 3천만 원에 낙찰되고 그러죠. 그러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매의 경우도 불공정한 법에서 무효가 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인데요. 경매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잖아요. 또 싸게 싼 그 맛 때문에 경매에 참가하는 것이고 또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경매의 경우도 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요 두 개가 번갈아가면서 집중 물어봐. 물론 증여가 10번 이상 집중 물어봤고 경매는 그 다음에 물어보고 그 단동의 같은 것은 기억 안 해도 상관없고 주관적인 요건에서는 피해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 놓여야 되는데 요 궁박 개념 신경 쓰고 몹시 이제 공공한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거, 신체적인 거 다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궁박은 경제적으로 공공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만 의미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공공한 상태 놓여 있고 그걸 얘가 악용하는 경우도 불공정한 범죄가 돼요. 그 다음 여기 무경험, 요즘엔 또 요걸 많이 물어보니까 요거 좀 신경 써야 되고, 여기 무경험은 특정 영역에 있어서 무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경험의 불충분을 말한다. 요거 이제 최근에 중지되니까 요거 좀 신경 써야 되고, 왜냐 특정 영역에 있어서 무경험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큰 난리가 나버려. 예를 들어서 이런 토지 같으면 아마 평생에 걸쳐서 죽을 때까지 토지 거래 한 번도 안 해보고 죽은 대한민국 백성들이 절반이 넘을 거예요. 절반이 뭐예요? 70%가 넘지. 땅 없는 사람은 매매해버린 적이 여기 없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은 토지 매매했다. 그러면 토지 매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처음 해봤다 그 말이야. 근데 여기 무경험을 이런 특정 영역에 있어서 무경험을 의미하면 얘가 토지를 처음 해봤다. 그럼 이것도 무경험이 돼버려. 그러면 이게 또 불공정한 법률로 무효가 돼버릴 소지가 크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걸 방지하려면 특정 영역에 있어서 무경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불충분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두 개 점검 딱 하고, 셋 중에 요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출 필요는 없고 셋 중에 하나만 갖춰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특히 대리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데, 대리에서 갑이 지금 토지 소유자 을에게 땅 팔아다가 대리권 주었다.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얘가 이제 갑 대리인 의뢰해서 갑의 토지를 병하고 매매한다. 얘가 상대방. 그럼 이 대리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로서 무효가 되려면 공박, 경솔, 무경험을 갖춰야 되는데, 공박, 경솔, 무경험은 본인하고 대리인 중에서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하는가, 이걸 자주 물어보는데 상식으로 판단하면 돼요. 공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얘가 경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몹시 공공한 상태에 빠졌으니까 나 그 바다 빨리 팔아다 대리권 줄 것이고, 그러면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는데 계약처럼 대리인이 경솔하게 또는 무경험, 세상 물정 모르고 계약처를 했다.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가 되지 않겠냐 말이야. 그래서 공박 여부는 본인을 표준으로, 경솔, 무경험은 대리행위란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는데,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틀려버리면 정말로 공부하기 힘들어져. 생각해보면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말이야. 그 다음 폭리자, 폭리사. 문제는 마지막 또 하나 있어요. 얘가 공박, 경솔, 무경험 상태 있기만 하면은 불공정한 법률가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러한 상태 놓였다는 것을 상대방이 악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기회는 이때다. 얘가 몹시 경제적으로 곤란한 속에 놓여 있구나. 때는 이때다. 이렇게 악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만 무효가 된다는, 불공정한 법률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입증 책임. 지금 불공정한 법률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있을까, 주관적으로는 이러이러나 하고 이걸 얘가 악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누가 이 요건을 입증해야 되는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요건이든 주관적이든 싹을 입증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피해자 갑 쪽에서 이제 무효를 주장할 건데, 얘가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이 있었다. 계약책을 당시 나는 공박경 무겸 상태에 있었다. 요걸 얘가 악용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싸그리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까? 자주 물어보니까 정리 따박따박하고, 그 다음 효과 면에서 이 불공정한 분은 무효인 경우도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불법원의 급여 문제가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또 쓰였는데 찾았나요? 요걸 시험에, 우리 시험 본 시험에 출제를 했더니 다 빵점 먹고 나오더라고요. 나 그걸 보고 아주 기절초풍을 했는데, 왜 이게 불법원의 급여가 또 문제되냐 그러면, 그래서 법은 논리적으로 이 부분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전제를 했어요.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선량한 봉속에 반하는 법률행 일종이라고. 그러면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 지금 1억짜리 토지를 단돈 3천만에 매매를 했어요. 물론 이게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겠죠. 그건 시험에 물어볼 일 없어. 이거 물어보는 정립병이 어딨냐 말이야. 문제는 이행을 했다고 말이야. 갑은 토지에 대해서 우측을 등기 전에 주고, 을은 매매대금 3천만 원 지불했고, 근데 이제 요건을 갖춰서 이게 무효로 딱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갑은 계약이 무효니까 토지 반환해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을은 매매대금 3천만 원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따지라는 건데, 왜 이게 문제냐? 이것도 불법 원인 급여가 되니까. 요게 반사일수는 무효잖아요. 그 등기 주는 것도 불법 원인 급여라고. 얘가 3천 준 것도 불법 원인 급여고.
그러니까 연습 한번 해보라는 거야. 상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피해자죠. 악용하는 얘는 폭리자죠. 그럼 상식은 얘는 토지에 반환받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상식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불법원인 급여라고. 그러면 746조가 그대로 적용되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얘한테 넘어가고 얘는 일체 토지 반환 청구 못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두게 된 것이 아까 가르쳐준 746조 단서예요. 불법 원인이 누구에 있는 경우는 수익자 있는 경우는 얘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746조 단서에서 이 경우는 이자 공부한 상태 얘가 악용했으니까 불법 원인 제공은 얘가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746조 단서에 의해서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으로써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얘 폭리자가 3천만 원 지불한 거를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이거는 불법원인 급여예요. 그럼 이거는 746조 원칙 본문에 따라서 불법 원인 급여가 되니까 3천만 원의 소유권은 얘한테 넘어가 버려. 따라서 얘는 3천만 원 반해달라고 반환 청구 못해요. 이해했나요? 그러면 결론을 지어보세요. 나무 공부한 상태를 악용해서 폭리 취하려거든. 취하려다 보면 너는 걔 박살나니까. 왜 박살나요? 자기는 뭐하고 돌려주고 지가 준 것은 반환 그러지 못 받으니까 박살나니까 나무 공부한 상태를 악용해서 폭리 취한다는 이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죠. 이 결론은 우리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근데 이런 것도 틀리고 앉았다가 말이야. 애우니까.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쓰였는 거라고. 이해했나요? 이런 걸 외워서 맞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외워서 풀려면 공부 잘하는 이 부분은 작게 푸는 게 나아. 그 동그라미 2번이 설자 내년에 확실히 시험에 나온다 또 그러다 하더라도 외워서 풀려고 하면 이런 건 작게 푸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외우고 앉았으면 공부 뭐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불법원인급의 703조 공부를 잘 하셔야 돼. 원칙 반환 청구 뭐한다? 단서에 보면 그러나 있잖아. 아까 읽어봤다시피 불법원이 누구에 있는 경우는 수익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반환 청구할 때 그 단서가 적용된다고. 이렇게는 얘는 단서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걸 딱 접목시키면은 상식적인 해결이 되니까 외우지 마시란 말이야. 그다음 불재소 합의. 요거는 2010년 최근 판례인데 이런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됐을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지 못하도록 불재소 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이런 건 뭐냐? 이런 것도 무효가 돼요. 여전히 불재소 합의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게 불공정한 법률 판단이 되면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무효가.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시험에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이 가로쳐진 4번이에요. 불공정한 법률의 무효인 경우에 전환에 의해서 무효행위 전환이 나오는데 전환이 허용되는가 요 판례가 시험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요거하고 가로친 4번에 무효행위 전환은 허용이 된다 요 판례하고 그 위로 올라가서 가로친 1번 절대정비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추인이란 말이 들어갔죠. 94다 그 판례 선임 무효행위 추인해서 유효가 될 수 있느냐 불공정한 법률 무효인 경우에 찾았나요?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요즘 시험에 쏟아 나와요. 지금은 이거 가르쳐 잡아야 20분만 날라가. 무효행위 추인이 뭐고 전환이 뭔지 가르쳐 주려면 요거는 뒤쪽에 무효 취소해서 자세히 나오니까 시험에 쏟아내는 거 체크만 딱 해놓고 무효행위 추인하고 무효행위 전환이 뭔지는 뒤에서 공부하면 된다는 거. 지금 여기서 이런 것 가르쳐 주면 세월 다 갚으라. 그 무효행위 전환이 요즘에 불공정물세 압도적으로 1순위로 출제가 되는데 그러하더라도 여기서는 못 가르쳐 준다 말이야. 시간 낭비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뒤에 무효 취소해서 무효행위 전환과 추인을 배우니까 체크만 딱 해놓으란 말이야. 그 다음 지금까지 우리 뭐 했나요? 법률행위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 4가지를 순차적으로 검토한 거예요. 그죠? 한 줄기는 놓치면 안 된다고. 목적이 확정되어도 실현과는 적법 사실상승이 있을 것 요걸 지금 배우신 거라고 말이에요. 목적과 효력요건 4가지를. 그런 다음에 여기 관련 문제로서 법전 순서를 보면 법률행 해석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 4가지가 딱 끝난 다음에 왜 법률행 해석이 나오느냐 그 이유가 있다고 말이야. 왜 이런 걸 가르쳐 주냐 그러면은 이 틀을 잡고 나면 책 안 보고도
여러분도 10분에 걸쳐서 민법 틀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할게. 그러면 무조건 80점 고득점 합격을 해. 내 옛날에 이걸 훈련을 시켰는데 나오라고 해서 제가 민법 시간 유명했어. 그래 서울에 있을 때 전부 뒤로 가. 앞에 안 앉고 4시간에는. 옛날에 강의실에 200명 400명짜리 강의실이었는데 요거는 지금 100명짜리밖에 안 되는데 다 뒤로 가면 다 앞으로 돌리면 된다. 그러니까 왜냐 요 틀을 알면은 누구나 다 80점 고득점을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꾸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야. 해석이 왜 나오느냐고 말이야. 이유가 있다고 말이야. 여기 첫 번째 효력 요건이 법률행위 목적 확정이었죠. 목적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무효라고 가르쳐 줬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야. 법률행 해석은 이런 걸 말한다. 법률행위 의미나 내용이 요 내용이 곧 여기 말한 목적을 말해요. 여러분이 할 때 의미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의미나 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을 법률행 해석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법률행 해석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목적의 확정하고. 따라서 다시 앞으로 돌려서 눈으로 이제 확인해 본다는 거. 아까 목적의 확정. 저기 21페이지를 다시 펴보세요. 1번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거기 보면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쓰였느냐. 법률행 해석에서 확정할 수 없는 법률 무효다 이렇게 쓰였죠. 마지막 구절에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써졌잖아. 거기에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이 안 되는 경우는 일단은 무엇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목적을 일단 확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이 안 돼 있으면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을 뭐라고 부른다? 해석. 그럼 해석을 통해서도 목적을 확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효력요건 못 갖췄다 무효로 돌아간다는 거야. 따라 법률행 해석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 목적의 첫 번째 효력요건 확정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확정할 수 없을 때는 일단 해석을 통해서 먼저 목적을 확정해라 그 말이야. 그 해석을 통해서도 확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무효로 돌아가는 거니까. 따라서 이 법률행 해석은 목적을 확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효력요건, 목적 관련된 효력요건 끝난 다음에 요게 나온다. 법전 순서가. 뭐하고 관련이 있다? 목적 확정하고. 거기 세 번째 구 쓰여있지 않을까? 해석에서 확정할 수 없을 때 무효로 돌아간다 이렇게. 다시 뒤로 돌려서 먼저 여기 해석에서도 시험 문제가 끊임없이 출제가 되는데 법률행위 의미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의미나 내용, 요 내용이 목적이에요. 의미나 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을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여러분 이야기했죠. 저번 주에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법률행위 해석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걸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석의 필요성이 없겠죠. 따라서 한 줄 한 줄 다 시험에 나오니까 물 흐르듯이 외우는 거 아니니까. 설명, 집중. 의사표시가 명확한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한해서 해석의 필요성이 생기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가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경우냐. 요걸 따졌네. 지금 하는 말은 그대로 다 한 줄 한 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경우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요 경우가 대표적으로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경우다.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의사표시와 노래 부르는 것도 분석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말이야. 갑이 을에게 자기 토지를 1억 원에 팔고자 한다. 그럼 내심으로 1억 원에 팔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의사만 가지고서는 법의 대상이 안 되잖아. 규율 대상이 안 되잖아. 이걸 상대방할수록 외부에 못 해줘야 되고 표시해줘야 돼요. 표시는 구두로 말로 하든 문자로 쓰면 돼요. 1억 원에 팔겠다 표시해주면 돼. 그래서 내심에 드는 의사하고 그 의사의 외부적 편을 볼 수 있는 표시행위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의사표 이루어지니까 이걸 합해서 의사표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표시가 대부분의 경우는 일치하겠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갑이 자기 TV를 96만 원 팔겠다 내심으로 의사를 가졌다. 요거는 이자 내심이 들어있고, 근데 표시도 얘가 해줬냐? 표시를 해줬네. 표시도 대부분은 96으로 표시하지 않을게. 그럼 얘 눈에 보는 거는 이 표시된 것이 보이니까 96에 팔거나 96에 사겠다. 성랑 계약이 성립. 그럼 매매대금도 96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이야.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야. 깜박해서 96을 69로 계약서에 잘못 표시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의사는 96으로 팔던 의사인데 깜박에서 계약서는 69로 표시했다면 의사 표시가 일치 안 하죠. 이런 경우는 얘가 69를 보고 얘 눈에는 이것만 보일 거니까 69에 사겠다고 승낙을 했다. 그럼 일단 계약은 성립은 되겠지만 이 계약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매대금이 얼마냐, 목적물이 뭐냐, 이런 게 이제 매매계약의 핵심 요소일 건데요. 이 경우는 매매대금이 실제 의사 96, 표시된 건 69. 그럼 매매대금을 매도는 실제 의사 따라 96으로 해야 되는 건지 표시된 대로 69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불분명하니까 법률행위의 의미나 내용이 불분명. 여기서는 내용 중에서 뭐가 불분명? 매매대금이 이거냐 불분명. 그러니까 의미나 내용을 확정하자. 96으로 하자, 69로 하자. 이걸 확정하는 것이 법률의 해석 문제라고 말이야. 이게 먼저 해석에서 확정이 돼야지. 그에 따라서 96만 원 확정이 되면 얘는 매매대금 96만 원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69로 확정이 되면 69만 원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효과가 생기는 거렇게. 그래서 법률 해석이 아주 중요하던 거. 딱 염두에 두고 우측으로 넘어가서 해석의 대상이 거기에 의사표 해석 가로친 2번 한 줄 한 줄 다 시험에 나고 방금 해줘서 거기 쓸 수가 있고 해석의 대상에서 밑에 판례 밑에 판례 박스 속에 있는 거 찾았나요? 표의자와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그 의사표 요소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고 판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해석의 대상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거기 보면은 내심적 효과사하고 표시상 효과사란 말에 들어가 있죠. 판례에 색칠한 거 판례 색칠 이렇게 돼 있는 거 좀 보라고 말이야. 거기 보면 내심적 효과사 표시상 효과사란 말 들어있지 않냐 말 판례 내용에 요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은 큰일 나니까 여기 칠판에 살아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내심적 효과사하고 표시상 효과사는 뭘 말하냐 그러면 또 뒤에서 다시 나오지만 내심적 효과사는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말해요. 표의자의 실제 의사 한마디로 말하면 진의. 여기서 실제 의사는 96에 팔겠다고 의혹한 의사를 말하겠죠. 이런 거를 내심적 효과사 표의자의 실제 의사. 그 다음에 표시상 효과사. 표시상 효과사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사.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사를 말하니까 이 말을 대입시키면 이게 표시 행위죠. 이걸 놓고서 우리가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 그 얘기인데 계약서에 69로 표시된 걸 보니까 얘는 실제로도 얼마에 팔고자 하는 것보다 69만 원에 팔고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추단할 수 있죠. 따라서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사, 표시상 효과사는 69만 원에 팔겠다고 의혹한 의사 이런 걸 표시상 효과사 그래요. 내심적 효과사, 실제 의사. 그러면 이 경우에 이렇게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의사표시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은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요걸 묻고 있는 판례인데 바꿔 말하면 이 경우에 해석의 대상이 되는 건 어떤 겁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자 실제 의사는 여기 내심에 들어있죠. 요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대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잖아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표시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얘가 69만 원 표정을 보니까 실제로도 69만 원 팔고자 의혹하는 갑다 이렇게 추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와 있는 판례가 뒷구절 내심적 효과사가 아니므로 당사자 내심 의사보다는 예부로 표시된 행위에서 추단하는 의사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마지막 구절 외우지 마세요. 다 시험에 나온 기초지만 이게 기초예요. 이런 것까지 외워버리면 정말 공부하기 힘들었죠. 내가 잘 쓰는 말이 우리는 신이 아니란 말을 자주 써요.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럼 얘 입장에서 이제 실제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요걸 대상으로 해석은 못 하잖아요. 얘가 신도 아닌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평범한 사람은 뭔만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교회 가면 뭐라고 가르쳐요? 목사님들이 난 무종교지만 나는 무종교지만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도 믿으라고 자꾸 교회 가면 이야기하잖아. 시험 공부할 때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그러세요. 에? 뭔가 하나씩 믿는 것은 좋은 거예요. 저는 무종교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했는데 뭐 이렇게 실망하고 저렇게 실망하고 하다 보니까 공부한다고 절에서도 한 3년 스님 밑에서 도 닦느라고 살아보고 고등학교는 신부님들 운영하는 학교도 다녀봤고 우리 매형 누나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고 그거 내가 다 섭렵해 왔어 몇 년씩. 그 내린 결론이
그냥 혼자 속 편하게 사는 게 종교 사는 게 낫다. 그래서 무종교인데 제가 시간적인 뭐 기독교하고 뭐 하면 편드는 거 아니니까 저한테 따지러 오지 말아요. 예? 왜 미리 이야기하냐면 뭐 한마디 하면 꼭 따지러 와. 왜 교회에 못 오겠지 막 했었거든. 그래서 답답한 거야 막. 나는 무종교예요. 여하튼간에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요건 눈에 안 보니까 눈에 보니 이걸 대상으로 해서 추론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걸 대상으로 해석한다. 그 이야기고 요 판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해석의 대상은 동그라미 1번에 또 판례가 하나 나와 있죠. 그러면 표시행위를 대상으로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도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이 표시행위에다가 이 표의자는 의사표시 한자를 말해요. 이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부여놓은 것은 우리가 알 수가 또 없잖아. 그래 표시행위 가지는 무슨 의미를 동그라미 1번 표시행위에 부여한 주관적 의미 말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뭐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라. 그 동그라미 1번 판례. 이 두 개 상식으로 이해 딱 해두시고 주관적인 의미, 객관적 의미란 말은 알아듣죠? 그 다음 이제 해석 방법에서 시험 문제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 해석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자연적 해석이 압도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이 해석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 이해를 꼭 해야 돼요.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석의 필요성이 생기는데 어떤 해석 방법을 적용시키나 떠나서 매매대김이 96이 될 수도 있고 69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이제 해석 방법이 필요한데 시험 문제는 여기 해석 방법이 쏟아나오고 먼저 자연적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범적 해석 방법 우리가 이제 시험에 주로 물어보면 이 두 가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보충 해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모른다 하더라도 시험에 별로 안 나오니까 요 두 가지만 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지인이 실제 의사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 내심적 효과사 실제 의사를 말하죠. 내심적 효과사가 뭐냐 요걸 탐구하는 해석 방법을 자연적 해석 방법 그래요. 요거는 이제 사람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면 요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시각에서 해석하는 방법이고 자연적 해석은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표시된 대로 법률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방을 말하는데 요거는 상대방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상대방의 시각에서 법률행위 해석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할 수만 있다면 자연적 해석을 해서 당사자 실제 의사가 뭐냐 요걸 탐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법률행위는 저번주에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 이렇게 그렇다고 보면 당사자 실제 의사가 뭐냐 탐구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1단계로는 자연적 해석을 먼저 하는 거 이렇게 근데 자연적 해석은 상당히 힘들어요. 실제 의사를 탐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연적 해석이 불가능하면 2차적으로 상대방의 시각에서 규범적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충 해석을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요거 예운당에서 문제 못 푸니까 사례로 막 물어보니까 먼저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한번 해보자. 요 사례에서 지극히 드문 케이스지만 설명드려야 돼요. 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사를 알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사 실제 의사 내심적 효과사를 알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있다면 얘가 96만원에 팔고자 하는다 이걸 얘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 어떤 경우냐 요 TV 매매를 하면서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계약 교섭 과정을 충분히 거쳤어요. 그래서 얘가 충분히 설명했다는 거. 내 TV는 2019년 1월산 최신형이니까 최소한 96만원을 받아야 된다. 정확히 설명해 줬고 카탈로그에도 96으로 돼 있고 그런데 날라온 계약서만 69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69는 96만 원은 명백한 오기 잘못 기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매매대금을 상실을 얼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약서는 69로 되어 있지만 96으로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상대방의 표의자 내심 효과사를 알 수 있는 경우는 매매대금이 96만 원 확정이 된다. 이런 거를 자연적 해석거래. 표의자 실제 의사를 탐구해서 이런 걸 자연적 해석. 이때 특히 유념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자연적 해석은
공부 좀만 한 사람 같으면 이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착오 문제라고 얼른 보면 얘가 96으로 8도 의사를 가졌는데 착각에서 이렇게 잘못 표시했다 그런 이야기잖아. 이런 걸 우리가 바로 뒤에서 착오의 능사표로 배워요. 근데 얼른 보면 외관선은 착오처럼 보이죠. 그러면 착오력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답이 가게 되는데 그러면 큰일 나쁜단 말이야. 이 경우는 착오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 본인의 실제 의사에 따라서 매매대금을 96만 원 해줬잖아요. 그러면 96만 원을 파는 거예요. 얘는 96에 사고. 그러면 착오력으로 취소할 필요 없잖아. 여기서 착오력으로 취소하는 것은 나는 96으로 팔려고 했는데 매매대금이 얼마로 되니까 69로 되니까 69에 팔기 싫다? 그러면 이걸 착오력으로 취소하는 거예요. 나는 96에 팔겠다고. 근데 자연적 해석의 경우는 매매대금의 표의자 실제에 따라서 96으로 확정이 되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 핵심이 요거예요. 요걸 집중 물어본다고. 이 경우는 착오 문제는 발생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여기까지 들었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서를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은 모르겠죠. 얘가 96을 팔린다는 것은 얘가 대부분은 모를 거라고 말이야. 모르는 경우는 매매대금이 얼마로 되느냐. 상대방의 시각에서 상대방 눈에 보는 거는 69만 보이니까 상대방의 시각에서 69만 원 확정이 된다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규범적 해석 그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된 대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 이런 거를 규범적 해석 69.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시각에서 해석하는 거고. 따라서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표시된 대로 법률행위 성립을 인정 69로 확정이 된다. 이런 거를 규범적 해석. 그러면 이제 이때 생각을 하나 또 해야 된다는 거. 요 가부 입장에서는 원래 96만에 팔겠다고 의사를 가졌죠. 근데 지금 매매대금 얼마로 돼버렸어요? 69로. 그럼 69로 팔면 얘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에 둔 것이 민법 109조 바로 뒤에 나오는 착오라고 말이야. 따라 이 경우는 얘가 69만 원에 팔기 싫으면 69로 청약한 것을 뭐 하면 돼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돼요. 이 규범적 해석의 경우에 이제 착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 관계를 시험에서 집중 출제하니까 정확한 이해를 하라고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 개념 외압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물어봐.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착오 문제가 발생이 안 되고 지가 원하는 금액을 해주었으니까. 규범적 해석의 경우에죠. 요게 확정이 되니까 얘가 불이익을 면하고 싶으면 요걸 착오를 취소하면 되고 요때 착오 문제가 발생이 되고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갖고 놀 정도로. 그런 다음에 판례와 관련해서 거기에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 2번에 착오 배제 착오 문제는 안 생기는데 이걸 완벽하게 정리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지겹도록 물어봐요. 자연적 해석은 착오 문제 발생 안 된다고.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착오 배제해가지고 그 예화에 안 필요 없어. 별표 쳐도 필요 없고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 여기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규범적 해석을 하려 할 수가 없겠죠. 규범적 해석은 요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의 시각에서 상대방 눈에 보는 대로 이렇게 계약의 성립 인정하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저번 주에 나왔죠. 상대방 없는 단독은 상대방이 없으니까 규범적 해석을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해석해야 된다? 자연적 해석을. 이런 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험에 널 일 없고 대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찾았나요? 요게 저 시험에 쏟아 나온다고 말이야. 우리 인간적으로 이래 갖고는 올 1년 내가지고 한 권도 못 끝내요. 집에서 좀 믿고 오세요.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냥 소설 읽듯이. 그래 빨리빨리 찾아. 언제까지 가로챈 이해하면 빨리빨리 좀 찾으셔야지 이렇게. 이거 찾는데 세월 동안 눈에 다 보인다고. 여기 한 200명 앉아있으면 내가 무시해버리고 하는데 200명이 안 되고 2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눈에 다 보여. 그럼 또 넘어가지도 못한다고 그 사람이 또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게 답답해 죽겠어. 막 나도 돌아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예습 좀 하시고 그러니까 소설 읽듯이 이해 안 해도 되니까 빨리빨리 찾는 연습을 하니까. 뒤에 보면 오표시 무의원칙이 나오는데 이걸 그냥 그 개념은 외울 필요 없고 뜻풀이 그대로 해버립니다. 여기가 오표시 무해 원칙이니까
당사자 진위가 일치가 되면 오 표시가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겠죠. 진위가 일치가 되면 표시가 설사 잘못됐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을 여기다 이제 대입시키란 말이에요. 이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적용되는 경우에 전형적으로 자연적 해석 방법에 적용됩니다 해서 판례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뒤에 매매 당사자가 지번에 가서 사고 이렇게 해서 그 판례 하나 나와 있죠. 이 판례가 시험에 쏟아 나와. 집중. 이 말을 여기 판례에다 대입시키면 아주 쉬우니까 집중. 여기 칠판. 그거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말이야. 거기 판례는 가불을 지금 목적물로 해놨는데 보통 가불은 사람을 보통 표시해요. 그러니까 그 판례 쳐다보면 안 되고. 그 판례는 가불이 나와 있잖아. 근데 가불을 목적물을 가불로 해놨다고요. 판례는 갑토지 을토지 했잖아. 그죠? 근데 가불은 보통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까 바꿔놓은 거니까 그놈부터 쳐다보면서 이렇게 맞추고 하지 마시라 그 말이야. 갑을 매도인 매수인 이 두 사람이 X 토지를 매매하기로 칠판 봐야 돼요. X 토지를 매매하기로 상호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번 등에 차고 일으켜서 요 말이 꼭 들어가 함정으로 차고 일으켜서 옆에 붙어있는 Y 토지를 계약서의 목적물로 잘못 표시를 했다 말이야. 그런 다음에 Y 토지에 대해서 요 을에게 등기전을 해주었다. 요런 이야기 이렇게.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이 있어서 계약의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것, 부동산 매매는 매매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적물이 어떤 건 이게 더 중요할 건데 X토지나 Y토지에 따라서 값어치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도로의 접안의 면도 다르고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두 사람이 실제 합의한 토지는 X, 계약서에 표시한 Y. 그럼 이 토지 매매 계약의 내용에 있어서 목적물이 가장 중요한데 목적물이 이거냐 해석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야 된다. 이게 여기서는 해석 문제라고 말할게요. 요걸 하냐. 그런데 이 사례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을 여기에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사자 진위가 일치가 되면 이 두 사람이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죠. 그러면 진위는 여기에 일치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표시 계약서에 Y토지로 오표시 잘못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겠죠. 요 계약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실제 의사에 따라서 X토지가 매매의 목적물 확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 이 당사자 실제 의사에 따라 X토지가 매매의 목적물 확정이 됐으니까 이런 해석방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연적 해석. 따라서 오표시 무해 원칙에 적용되는 경우에 반사적으로 자연적 해석 방법이 적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요 판례가 사례 문제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이 사례 경우는 계약서에 Y토지가 목적물을 표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목적물이 안 되고 당사자의 진위는 X토지 매매하기로 합의가 일치가 됐으니까 X토지가 목적물 확정. 따라서 Y토지에 등기 전부터 하더라도 을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 못하고 목적물은 X가 되니까 을은 X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해달라고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요거예요. 이 경우 Y토지에 대해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다 보니까 얘를 Y토지 소유자라 믿고 양도를 받았을 때 매수했을 때 제3자 병이 Y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이걸 지겹도록 묻는데 묻는 이유는 입문과정부터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법제상으로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가 되는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되냐는데 이걸 이해하고 나서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공시방법 신뢰한 자가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공신원칙은 다 알죠? 이것도 내가 10분 20분쯤 미주알 고지를 엄청나게 가르쳐서 입문과정부터 요거는 알고 계셔야 한다고. 모르는 사람은 또 물권법에서 배워야 되고 여기서 무권리자 명의 등기를 믿고 신뢰하고 매수한 자 얘가 보호가 되냐. 부동산의 경우는 이유도 내가 가르쳐줬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얘가 보호가 안 된다고. 따라서 얘는 Y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뭐한다. 공신원칙 이해하고 나서 이걸 지겹도록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함정으로 꼭 물어보는 것이 이따가 바로 뒤에 나오지만 109조에 보면 차구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례 내면 꼭 이 말을 넣어요. 지번 등에 차고 일으켜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1번에다가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놓는다고. 그러면 이걸 또 고른 사람이 부득이수요. 착오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해요. 왜 못해요? 그렇게 들었잖아. 자연적 해석의 경우는 표의자, 실제의사, 진위대로 효과가 생기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고. 원래 두 사람이 몇 명을 하면 또 엑스토지잖아요. 그 엑스토지로 목적 확정됐으니까 착오를 취소할 필요 없잖아. 요걸로 확정됐을 때 취소 필요성이 생기겠지만. 무슨 말 알아들어요?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이 경우에 매도인가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이거는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는 사안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해요. 여기까지 판례는 이제 이 말까지 안 써졌지만 요걸 집중 물어봐요. 요 두 가지를. 부동산의 경우에 공시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요 병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못한다. 요 대목하고 그 다음에 착오류로 취소할 수 있느냐? 요거는 자연적 해석에 적용돼서 당사 진위대로 목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착오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 요걸 지겹도록 출제를 하고 요 두 가지 급하려고 해서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의 경우는 아까 예의를 갈 거예요. 이건 규범적 해석은 아까 사례 등에 간혹가다 나오니까 의사와 이렇게 지어져버렸네. 의사 앞에 일치하지 않는 거에 표시된 대로 법률행위 성립을 인정한 해석 방법 상대방 시가서 그것만 이해하면 되고 사례 나올 때 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규범적 해석의 경우는 그 책에는 빠졌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이 돼요. 자연적 해석과 반대로 그것도 책에는 빠져 그것도 정리하고 계셔야 된다고. 자연적 해석의 경우는 착오는 배제나 착오는 문제 발생이 안 되어 써놨지만 규범적 해석은 착오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됐다고. 근데 규범적 해석은 착오 문제가 발생이 돼요. 아까 가르쳐준 것처럼. 그걸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 착오와 관계를 집중 물어보니까. 그 다음 거기에 규범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서도 디귿번, 디귿 요걸 또 사례 등으로 자주 물어보니까 그거 좀 신경 써야 되고 상대방의 표의자와 내심적 효과를 알고 있는 경우 디귿 졌나요? 34페이지에 밑에 디귿 동그라미 디귿 규범적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가지고 아까 얘 들어줬잖아요. 상대방의 표의자 내심적 효과를 알고 있는 경우는 무슨 해석을 해야 된다고? 자연적 해석을. 이걸 또 많이 물어봐요.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고 그 디귿 하나만 이해해두라고 말이에요. 그때는 자연적 해석은 아까 얘 들어줬잖아요. 그 다음 우측에 넘어가서 그 판례 3개 중에서 규범적 해석에 관한 그 판례들인데 그 중에서 2번 판례 거기 한 10번 정도 시험에 출제됐고 2번 그냥 2하면 요 2를 말해 이렇게 두 번째 거 그 35페이지 보면 이제 판례가 3개 있잖아요. 그 색칠한 거 거기 2번 거기 한 10번 이상 나온 아주 중요한 판례라고 말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대리에서 이제 배우기로 하고 체크만 딱 해놓으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보충적 해석 이런 거는 이제 이 1단계 자연적에서 2단계 규범적에서 통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계약의 내용 중에 흥결 빠진 부분이 생겼을 때 그 빠진 부분 해석해서 보충에 넣어라 이런 거를 보충 해석을 한대요. 요거는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되고 모른다 해서 공부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일단은 무시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 3번에 해석의 표준 요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그 참작 사유 해석할 때 뭘 참작해야 되냐 그거 묻는 거예요. 거기에 조문에서 104조 사실인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됐나요? 그 104조가 아니라 106조예요. 그거 못하니까 고치시고 104조가 아니라 106조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 무효다. 요 조문이에요. 요거는 106조고 104조가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해석의 표준은 옛날에 90년대까지는 이런 게 간혹 시험에 나왔지만 요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따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무시해버리고 모른다 해도 공부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나중에 실력 쌓을 때 몇 마디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지금 굳이 여기에다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30페이지 보면은 기출지문 분석에서 1번 한번 읽어보세요. 1.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잠정에 대항할 수 밑에 정답 봐보세요. 없다고 되어 있죠. 우리 시험에도 자주 물어 큰일 나요. 정답 잘못했잖아. 없다가 아니라 있다. 아까 이중매매처럼 설령 없으면 반환폭행 무효는 절대 무효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제2매수부터 양도한 제3자 소유권 취득 뭐한다고 가르쳐줬잖아요. 그거 묻는 거예요. 밑에는 정답이 큰일 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러니까 위에도 지문도 바꾸셔야 돼. 반사적 법률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밑에 고치셔야 돼 반드시. 그 다음 뒤에 문제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 때문에 당분간 풀지 마시라 그랬죠. 예? 지금 풀어봐야 안 풀리니까 공부가 좀 뒤가 되면은 쉽게 풀리지만. 그 다음에 43페이지 의사표시. 힘드시면 한 5분, 10분 말고 5분만 쉬었다 올래요? 마지막 한 30분 더 해야 되니까 5분만. 10분 말고 5분만 쉬었다 오세요. 5분만.